네, 안녕하십니까. 한국사회과학회와 코리아 컨센서스 연구원이 같이 주최하는 콜로퀴움 시리즈 이제 2탄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콜로퀴움이고, 오늘은 약간 지난번과는 달리 현안 진단의 성격이 좀 강한 그런 모임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명지대학교 우석진 교수님을 모시고 세수 다이브, 그러니까 이제 올해 들어 특히 이제 세수가 상당히 부족해지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 현상을 이모저모로 들여다보는 시간을 갖기로 하겠습니다. 뭐 제가 따로 소개 안 드려도 우석진 교수님은 잘 아실 텐데요. 자칭 영혼의 경제학자라고 그러면서 지금 많은 그 유튜브 시청자들을 끌고 있는 분입니다. 더 뭐 서두는 이 정도로 하고 먼저 우석진 교수님 발표 듣고 또 우리 토론하는 시간 갖기로 하겠습니다. 시작해 보시죠. 네, 안녕하세요. 조회수 20만 기록하고 있는 영혼의 경제학자 우석진입니다. 예. 제가 좋아하는 그룹 아이브입니다. 예, 원래 최근에 이제 잼버리 K-pop 콘서트에도 나와서 러브 다이브라는 노래 불렀는데 지금 사실 러브에 다이브 해야 되는데 지금 우리가 세수가 다이브하고 있어가지고 이게 지금 얼마나 큰 문제인지 여러분들한테 조금 현황을 좀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예. 제가 시작하기 앞서가지고 그 역사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소위 말하는 이 텍스컷, 감세 이런 것들을 어떻게 바라볼 수 있는지 몇 가지 에피소드를 조금 말씀드리고 싶어요. 넘어봅시다. 예. 이건 안 되는구나. 예. 그래서 우리가 이제 재정학에서 보면은 역사적으로 유명한 이제 감세가 몇 가지 이벤트들이 있는데 60년대에 예, 그 케네디 대통령이 이제 죽기 전에 시행했던 감세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뭐 암살하지 않았기 때문에 마무리 못 지었고 그 이후에 존슨 대통령까지 이어져서 케네디 존슨 텍스컷이라고 불리는 이제 60년대 이제 미국의 대규모 감세가 있는데 그때 당시 뭐 미국 경기가 그렇게 좋지 않았는데 약간 케인지안의 영향을 통해 가지고 정부 지출이 아니더라도 이 감세를 해주면은 피스컬 스티뮬러스 이게 재정 지출이 뭐 가능하다라고 하는 이런 철학하에서 이제 64년도에 이제 그 감세가 대규모까지 시행이 되죠. 시행이 되고 당시 이제 공화당은 이제 이렇게 감세하게 되면 재정 적자가 이제 올 것이다라고 이런 반대를 했는데 여하튼 당시 되게 높았던 소득세율을 좀 낮추고 법인세도 조금 내리는 이제 이런 뭐 감세가 있었죠. 있었고 이게 뭐 이후의 평가는 굉장히 좀 갈려요. 그래서 그냥 지표로 봤을 때는 성장률에는 되게 긍정적인 영향을 줬다는 평가가 있고 다만 이제 그 사이에 이제 베트남 정책 같은 것들이 조금 꼈기 때문에 그런 영향도 사실 있는 거다. 이 텍스컷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고 다른 것 때문에 경제 성장률에 영향을 준 거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있고, 이거는 이제 진보 측에서 봤을 때 텍스컷인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뭐 최근에 기억하고 있는 거는 이제 80년대 이제 레이건 시대 때 텍스컷인데 이게 지금 요즘에 진행하는 것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른바 이제 야수를 굶겨라. 그래서 starve the beast다. 그래서 the beast라고 하는 건 야수인데 전 정부고, 저 정부 괴물이니까 저거를 어떻게 뭐 효율적으로 무슨 정부를 지출 구조 조정하고 이런 거는 안 되니까 일단 돈을 안 줘야 된다. 그런 약간 어떻게 보면 급진적인데 그런 철학하에서 이제 레이건 대통령이 80년대 집권해가지고 전격적으로 이제 세금 인하를 여러 번 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이제 저렇게 하다 보니까 뭐 다른 지출이 일정한데 감세만 했으면 저게 별 문제가 없는데 결국에는 여러 가지 지출 소요가 생기기 때문에 저거랑 이제 연결이 되다 보니까 이제 소위 말하는 80년대 이제 그 쌍둥이 적자 뭐 그중에 하나의 재정 적자를 가져오는 이제 원인이 됐고 그 오른쪽에 있는 그림은
이 연방 정부의 이제 그 재정 적자 수준인데 요 80년대 중반 보시면은 우리가 감세를 하면서 사실은 우리가 감세를 했을 때 이 세율이 좀 내려가면서 경제 활동을 좀 재고를 하게 되면은 과세 기반이 늘어서 세수는 늘어날 거다. 하여간 그런 아이디어에 기초해 가지고 우리가 사실은 감세를 하게 되는데 뭐 우리가 이런 현상은 존재할 수 있지만 실제로는 그런 현상이 그렇게 많이 뭐 이렇게 관측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두 가지 이제 우리 미국의 감세 경험 중에 지금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건 이 두 번째 거에 비슷하다. 이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요 그림은 이제 뭐 2000년부터 시작하는 우리나라의 그 소위 말하는 이제 조세 부담률과 국민 부담률. 그래서 조세 부담률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우리가 번 거 중에서 세부담이 얼마냐. 그러니까 우리 GDP를 이제 세수로 그러니까 세수를 GDP로 나눈 이제 그게 되는 거고, 저기서는 이제 빨간색입니다. 근데 그거 외에 우리가 이제 사회보장 제도를 통해 가지고 여러 가지 이제 사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국민부담이라는 개념을 써요. 그래서 저거는 저렇게 쓰는 이유는 어떤 나라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조세와 사회보험을 좀 나눠서 하고 있는데 또 다른 나라 같은 경우에는 조세 안에 사회보험을 포함시켜서 진술하는 나라도 있기 때문에 비교가 가능하기 위해서 저렇게 국민부담률하고 조세부담률 나눠서 쓰는데 잘 보시면은 2000년대 이제 중반에 노무현 정부 때였는데 이제 소위 말하는 비전 2030, 2030년도까지 우리가 OECD 복지 지출의 평균까지는 가야 된다라고 하면서 약간 세부담을 좀 올려왔어요. 그래가지고 2000년도 중반에 노무현 정부 때 늘었다가 2008년도에 이제 그 MB가 집권하면서 세부담이 떨어지죠. 그리고 쭉 떨어지다가 다시 이제 박근혜 정부 때 조금 낮은 시기를 지나가지고 세부담이 좀 늘기 시작하고 문재인 정부 때는 세부담 자체가 많이 늘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마치 이제 문재인 정부 때 뭐 증세를 많이 한 걸로 사람들이 생각하는데 거의 안 했다. 증세. 다만 그럼 어떤 식으로 그러면 저걸 파이낸스 했냐 그러면은 국민 부담률을 좀 올라가는 방식으로 파이낸스를 한 거다. 이제 이렇게 우리나라 이제 그 세부담의 이 역사를 한번 염두에 두시면은 좀 편할 것 같습니다. 예. 자, 우리가 이제 오늘 이제 세수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 세수에 영향을 주는 가장 큰 변수는 사실은 소득이에요. 소득이고 뭐 거시 지표로 따지면 우리 GDP에 해당되는 거고, 우리가 이제 보통은 GDP를 볼 때 이제 우리가 실질 GDP를 이런 것도 많이 보는데 세수와 관련된 거는 우리가 명목 GDP를 좀 봐줘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뭐 세금을 실질로 과세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명목에다 과세하는 거기 때문에 저 관계를 좀 봐줘야 되는데 저 왼쪽에 있는 거는 이제 우리 명목 GDP 추이하고 그다음에 요 우리 세수의 추이예요. 이렇게 보시면은 뭐 대체로 같은 방향으로 가죠. 같은 방향으로 가고 그러니까 소득이 늘면은 뭐 과세 기반이 늘어나기 때문에 세수가 늘어나는 거는 당연한 건데 저도 이제 두 가지 이벤트를 조금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2009년도하고 2020년도를 조금 보시면은 명목 세수가 조금 감소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좀 굉장히 좀 상당히 이례적인 일이죠. 보통은 우리가 명목 GDP가 늘어나면은 소위 말하는 우리 그 자동 안정화 기능, 우리 조세 체계는 누진세로 되어 있기 때문에 소득이 늘어나면은 그거보다 더 빨리 세부담이 늘어나게 돼 있어요. 근데 요 2009년에 보면은 우리 명목 GDP가 늘어나는데 저 세부담이 좀 세수가 줄어들거든요. 저게 이제 사실은 MB 때 이제 큰 감세를 했기 때문에 저런 일이 생기는 거고, 그리고 2020년은 우리 코로나 시기입니다. 코로나 시기 때 뭐 생각해 보시면은 우리가 실질로는 마이너스 성장을 했고 명목으로는 약간 이제 올라간 성장을 한 건데 뭐 생산도 부진했고 소비도 부진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우리가 소위 말하는 세정 지원이라는 걸 많이 했어요. 세정 지원. 세정 지원이라고 하는 거는 뭐 요번에 낼 세금을 뭐 내년도로 이연해 준다 이런 것도 있고, 아니면 낼 세금을 조금 감면해 준다 뭐 이런 것도 있고, 아니면 저율로 과세하겠다 뭐 이런 것도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 세정 지원을 했기 때문에 2020년도에 세수가 많이 빠졌어요. 그리고 뭐 상당수는 그때 빠졌던 거는 2021년도하고 2022년도에 또 들어오기도 했으니까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저 슬라이드 오른쪽에 있는 거는 그 물가 지수하고 그다음에 뭐 세수 관계를 보여드리는 건데, 그래서 명목 GDP하고 인플레이션하고 보통 우리가 같이 영향을 받는 거예요. 왜냐면 인플레이션이 진행된다는 얘기는 뭐 물가도 오르고 그다음에 바라건대 이제 여러분들 임금도 조금 오르고 이래야 되는데 보통 그거 빼고 다 오르죠. 그래서 여하튼 물건 가격도 오르기 때문에 세수 입장에서 보면은 나쁘진 않아요. 세수 입장에서 보면 나쁘진 않습니다. 그래서 저런 경향이 있다라고 하는 거를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이런 관계보다도 사실은 이제 요거를 그 성장률로 바꿔서 보면은 이제 타이트하게 연결되어 있는 걸 더 알 수가 있습니다. 타이트하게서 GDP 성장률하고 세수의 변화율하고 그다음에 인플레이션하고 그다음에 세수의 변화를 보시면은 상당히 같이 간다. 약간 시차가 조금씩 보이기도 하지만은 거의 동시대에 같은 방향으로 움직인다. 요거를 염두에 두시고 올해 세수를 바라보시면은 굉장히 올해가 상당히 문제가 많다는 거를 이제 아실 수 있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요 그림을 정리한 거가 이제 요 편인데, 이게 이제 세수 탄성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뭐 조세 연구하는 학자들 머릿속에는 대부분 다 요 조세 탄력 뭐 세수의 뭐 탄성치로 보통 정리가 되는데, 저는 이제 어떤 모형을 쓰느냐, 뭐 어떤 데이터를 쓰느냐, 어떤 식으로 보느냐에 좀 다른데, 보통 이제 1은 넘어서는 걸로 돼 있고, 뭐 1.2 언저리가 아닐까, 그렇게 사람들이 보통 그렇게 얘기를 많이 하고요. 적게 보는 사람은 뭐 1.1이 되고 그런 사람들도 있고, 대충 저게 1이 넘어가는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세제에 포함되어 있는 자동 안정화 기능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소득이 늘어나면은 세부담이 좀 더 빠르게 늘어나고, 소득이 줄어들면은 세부담이 더 빠르게 줄어드는. 그래서 저 자동 안정화 때문에 보통 한 탄성치가 한 1.2 정도 돼야 되는 거 아닌가라고 그렇게 사람들이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올해 이제 성장률을 조금 생각해 보시면은, 올해 이제 기재부가 업데이트한 성장률은 1.4 실질이죠. 근데 명목으로 해보면은 한 뭐 3, 뭐 어떤 물가지출 수냐에 따라 좀 다르겠지만은 뭐 3에서 4 정도 왔다 갔다 할 것 같아요. 그러면은 국세도 사실은 최소한 그 정도는 증가를 해주는 것이 큰 변화가 없었다면은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거고, 작년에 395조 국세 거쳤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그냥 그만큼만 성장한다 그래도 한 3, 4% 정도 이제 세수가 늘어야 되는 거니까, 그러면은 대충 한 410여 조 정도가 거쳐야 된다. 이렇게 바라보는 것이 성장률을 고려했을 때에도 적정한 어떤 세수 기대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제가 제 마음을 좀 표현하고 싶은 그림을 그렸는데, 이것밖에는 그림이 없는 것 같아요. 이것밖에는. 그냥 저희가 챗 GTP가 그린 건가요? 아니 제가 그랬습니다. 네. We are in a dive. 진짜 Mayday, Mayday 이렇게. 제가 지금 사실은 이거를 몇 달째 지금 제가 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제가 사실 작년부터 이 얘기를 했어요. 올해 이런 일이 생길 거다. 얘기를 했는데 좀 마치 무당처럼 취급을 했거든요. 저 약간 좌파. 저 사실 좌파도 아닌데 사실은. 좌파 경제학자 진짜 자꾸 고백까지 오셨네. 공격한다고. 제가 작년에 그 법인세 공청회 가가지고 7대1로 싸운 거 생각하면은 지금도 빡칩니다, 진짜. 자, 이제 보여드릴 슬라이드를 위해서 약간 예습을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여기 뭐 참여하신 분들이 다 재정학자도 아니고, 여기 보시는 분들이 다 경제학 전공자도 아니기 때문에 몇 가지 이제 용어를 조금 학습을 하면 좋은데, 이제 우리 이 세수 관련된 조세 관련된 학자들은 보통은 공부도 마찬가지로 진도율이라는 개념을 써요. 진도율. 그래서 예산 대비 지금까지 얼마가 거쳤냐, 진도율.
근데 우리가 보통 세수는 우리가 그 예측할 때 공격적으로 예측하지는 않아요. 되게 보수적으로 예측하기 때문에 연말에 딱 계산하고 나면 조금 남아요. 그래서 보통 얼마큼 남냐 그러면 한 3% 남아요. 3%. 그래서 한 103% 정도 보통 연말 진도율이 저 정도 나오게 돼요. 근데 이제 작년하고 올해 조금 비교 좋은데 작년에 사실은 340조 정도를 예측을 했었는데 여러분 이제 그 기억해 보시면은 갑자기 3월 달에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선거에서 이기고 나니까 홍남기 부총리가 어서 52조 세수를 찾아갖고 왔어요. 2월 달까지는 없었는데 갑자기 52조가 생겼다. 이러면서 깜짝 놀라게 만들었죠. 그래서 340조 정도를 기준으로 하게 되면은 작년 세수가 395조거든요. 대충 그러면 한 15%더 달성한 거고. 근데 추경한 기준으로 하면은 99.8%니까 약간 100%에 못 미친 거고. 근데 103% 기준으로 하면은 그러면은 거기서도 조금 빠진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좀 더 말씀드리겠지만은 그래서 작년에도 사실은 세수가 굉장히 좋은 해였는데 불구하고 저 기재부가 저는 뭐 실수했다고 보는데 막판에 저거 메우느라고 뭐 난리 쳤습니다 지금. 왜냐면 원했던 것만큼 세수가 안 들어왔어요 작년에도. 그래서 103%까지 와야 되는데 저게 약간 부족해가지고 연말에 뭘 했냐면은 불용을 대규모로 했습니다. 불용을. 돈이 없어가지고 불용을 대규모로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숫자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보통 세수가 보수적으로 하기 때문에 보통 나쁘지 않아요. 세수 진도율이. 근데 2013년도, 2014년도 보면은 진도율이 좀 떨어집니다. 그리고 2014년도가 95%가 약간 안 되는. 그러니까 103% 기준으로 보면 8% 빠진 거니까 저때 이제 상당히 이제 2013년도, 14년도 비슷한데 아주 기재부도 굉장히 바빴죠. 저거 메워놓느라고. 예. 자, 이제 제가 세수 추이를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추이를. 제가 이 그림 그리느라고 한 몇 달 썼습니다. 예. 제가 사실은 요 그림 그리려고 한 수백 장의 다른 그림을 그렸는데 전달이 잘 안 돼요. 제 마음이 전달이 안 돼. 나 이게 굉장히 지금 진도가 안 나간다를 표현하고 싶은데 예, 어떻게 그래도 전달이 잘 안 돼요. 그러다가 여기에 정착하니까 사람들 반응이 좀 오기 시작했습니다. 저게 뭐냐면은 총국세 진도율을 연도별, 월별로 저희가 찍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일단 파란색 점선은 2014년도부터 2022년도까지 평균, 월 평균 진도율입니다. 그래서 점선은. 그리고 저 파란색 밴드는 95% 신뢰 구간이에요. 그리고 저 점들은 관측치고 저 아래에 있는 빨간색이 올해 실적입니다. 올해 실적이고 저 빨간색은 2014년도와 뭐 작년까지 포함해가지고 가장 나쁜 것보다 더 나쁜 겁니다. 저게.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보다 가장 나쁜 해가 진행되는데 저 문제가 뭐냐면은 올해 별 이벤트가 없다는 거예요. 보통 세수가 안 좋을 때는 아까 2009년도는 MB 때 대규모 감세를 했고 2020년도에는 코로나가 왔었고 근데 올해는 사실은 경제 성장률이 조금 떨어진다는 것 빼고는 진도율이 뭐 나쁠 건 없거든요. 근데 올해 그럼 목표치가 뭐였냐? 405조입니다. 원래는 410여 조를 가도 사실은 정상인데 그것보다 훨씬 더 낮게 잡은 거예요. 405조를 잡았는데 그거에도 지금 상당히 못 미치고 있고 얼마큼 못 미치는 거냐면은 지금 6월까지 진도율이 44%예요. 44%. 작년에는 어땠냐? 작년에는 55%였어요. 그러니까 작년 대비 11%포인트 지금 낮은 거예요. 낮고 평균 대비로 따져봐도 한 월마다 좀 차이는 있는데 5에서 7%포인트는 낮아요. 근데 좀 상당히 큰 문제입니다. 저게 중국에서. 그리고 더 큰 문제는 뭐냐면 저게 저 점선을 좀 따라 붙어야 되는데 이제 추경호 부총리가 나와가지고 우리 뭐 이런 얘기 해도 되는 거예요? 돼요. 뭔지 모르지만 아니 사람이 이런 얘기해도 되는 건지
아, 부총리니까. 어, 네. 예, 아니, 제가 방송에서는 이름 얘기는 잘 안 해요. 왜냐면은 방송에서 이름 얘기하면 자고할 것 같아가지고 이제 직위로 얘기를 하는데, 여하튼 경제부총리가 계속 나와가지고 상저하고다. 아, 우리가 좀 상반기에는 좀 부진했지만은 하반기 되면은 나아진다. 고다. 예. 저도 상저하고라고 보죠. 상반기에는 낮고 하반기에는 고통스럽다. 상저하고다. 예, 지금 저게 계속 세수가 추이가 점점 멀어지고 있어가지고 평균이 멀어지고 있어가지고 나아질 기미가 뭐 전혀 없습니다. 저게 나아질 기미가. 그러면 저게 어떤 세목들이 가장 큰 문제예요? 뭐다 문제입니다. 다 문제인데 에, 우리가 이제 그 주요 세목으로 보는 게 법인세, 부가가치세, 뭐 개인소득세, 근로소득세 이렇게 세 가지를 제가 3대 세목으로 보거든요. 저게 이제 거의 다 대부분 세수 결정하는 건데 법인세가 상당히 맨 아래로 쳐져 있죠. 근데 법인세가 왜 저렇게 점프를 하냐면은 보통은 우리나라 대부분 법인은 12월에 이제 결산을 하고 3월에 이제 법인세를 납부를 해요. 3월에 납부를 하고 보통은 절반씩 나눠가지고 3월에 한 번 납부하고 4월에 납부를 하기 때문에 저기 점프가 나고 그 다음에 이제 8월이 되면은 내년 거를 중간 예납을 할 수가 있어요. 예. 보통 이제 법인세는 작년에 번 소득을 기반으로 해서 올해 납부를 하는 거기 때문에 1년 갭이 있거든요. 그래서 올해 번 영업이익에 대해서 8월에 중간 예납을 하게 돼 있는데 룰은 올해 납부한 거에 절반 납부하는 거예요, 보통. 예. 그래서 점프가 저렇게 일어나는 거고 오른쪽에 있는 건 부가가치세예요.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는 분기에 한 번씩 들어오는데 1, 7, 10, 1, 4, 7, 10 이렇게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들어오는 해에 이렇게 점프 뛴다. 점프 뛰는 거고 제가 저에게 왜 말씀드리냐면은 우리나라 세수가 가장 좋을 때가 3, 4, 5 이때가 가장 좋아요. 왜냐하면 법인세도 들어오고 4월 달에 부가가치세도 들어오고 5월 달에 종합소득세. 여러분 종소세 신고하시잖아요. 그죠? 안 하시나요? 하시잖아요. 예. 교수님들은 보통 종소세 하시니까. 예. 근데 납부하니까 그때 상반기 굉장히 좋을 때예요. 근데 그때도 지금 세수가 안 좋기 때문에 하반기는 바라볼 게 별로 없어요. 그리고 하반기에 조금 그나마 좀 들어왔던 게 이제 뭐 정보세 이런 게 조금 최근에 좀 들어왔었는데 다 깎았기 때문에 하반기 기대할 거 없다. 제가 요 그림 그리는데 몇 달 소비했죠. 그러면서 제가 회심차게 그린 그림이 요 그림입니다. 요 그림. 왜냐면 저 전 그림은 이게 이제 시계열로 그린 거기 때문에 사실 비교가 사실 잘 안 돼요. 그래서 요거는 크로스 섹션으로 총 국세의 경우에 5월 진도율이 어떠냐를 시계의 시침을 중심으로 그리는 거예요. 시계의 시침. 그래서 저게 이제 맨 안쪽에 있는 게 2014년도고요. 바깥에 있는 게 2023년도입니다. 그리고 1년 12달이기 때문에 1년 12달이기 때문에 시계의 시침이 그 해당 월까지 가 있으면은 대충 진도를 뺀 거예요. 예컨대 지금 5월 달이니까요. 5월 달이니까 만약에 매월 균등하게 세금이 들어왔다고 하면 5시까지 가 있으면은 균등하게 거둔 겁니다, 지금. 근데 보통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5월까지 국세가 중요한 것들이 3, 4, 5에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보통 진도를 많이 빼요. 그래서 6시까지 보통 가 있는 거예요, 지금요. 근데 2023년도는 5시도 지금 못 가 있어요. 그리고 그때 못 가 있는 거가 어느 비슷하냐면은 2014년도랑 비슷합니다. 2014년도. 원래는 2013년도 더 심각한데 제가 쓰는 데이터가 이제 연례 예정이라고 하는 데이터를 쓰는데 거기에 안 올라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제가 원래 사실 조교가 굉장히 많았었는데 최근에 이제 조교를 안 쓰고 제가 혼자 다 하거든요. 그래서 저도 자동화를 시켜놨어요. 자동화를. 그래서 손으로 하는 작업들은 안 합니다. 다 자동으로 오픈 API로 다 연동시켜놨기 때문에 거기에서 제공하는 작업만 지금 돼 있습니다. 자, 그래서 총 국세 진도율로 봤을 때 예년에 비해서 굉장히 심각하다. 이제 이거 하나 보시고 그 다음 거가 뭐냐면은 법인세 6월 진도율입니다. 법인세 6월 진도율. 저거는 보통 보시면은 메인이 3, 4월에 주로 들어오기 때문에 6월 달에 보면은 지금 거의 진도를 많이 뺐어요. 다들. 6시는 많이 지나가지고 7시, 뭐 8시 이렇게까지 다 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저 맨 바깥에 있는 2023년도는 5시를 약간 지나서 6시에는 많이 부족한 그런 상태입니다, 지금. 예. 그리고 이제 8월 달엔 그 범세 중간 예납이 들어오는 건데, 3, 4월에 들어왔던 게 절반이 들어와요. 그래서 저거는, 8월 달이 지나도 회복하기 어렵다. 이거 이미 저거는 확정된 거다. 운이 좋으면은 뭐 더 들어오고 이런 게 아니고, 이후에 들어올 법인세는 3, 4월에 낸 거의 절반, 맥시멈 절반 들어오는 거기 때문에 저 차이는 극복이 안 되는 겁니다. 저기 이제 그 제일 긴 게 2021년도예요. 그때 법인세 진도율이 뭐 9시까지 가 있는 거 볼 수가 있어요. 저 코로나 때인데, 예. 여하튼 저런 때보다 훨씬 진도가 못 나갔다. 못 나갔다. 자, 그러면 세수는 이제 진도율로 따져보면은 10에서 11% 정도 지금 부족한 거고, 금액으로 따져보면 한 40조 정도. 지금 이제 빵꾸 나는 겁니다. 제가. 빵꾸 나는 거고, 예. 제가 사실은 국세만 보여드렸는데, 우리나라 세수는 국세만 있는 건 아니에요. 국세, 지방세, 그 다음에 보통 이제 우리가 부담금이라 부르는 이게 기금에 뭐 재원이 되는 거, 그 다음에 뭐 기타 수입 뭐 이런 것들 들어가 있는데 대부분 기반이 같아요. 경제 활동에 대해서 부과를 하는 거기 때문에 저게 이제 세수가 그렇게 안 좋다는 얘기는 경제 활동이 다 나쁘다는 거고 정부가 얘기하는 지표보다 지금 훨씬 나쁘다는 겁니다. 이게. 네, 왜냐하면 세수가 경제 활동의 그림자이기 때문에 저거는 지표로 편성되는 것보다는 훨씬 좀 나쁘다는 거고. 그게 나쁘다는 얘기는 다른 데 수입도 마찬가지라는 얘기예요, 사실은. 그래서, 예, 저도 좀 민망해가지고 전체, 세입이 얼마큼 빠질지는 저도 발표를 안 하고 있는데 지금 상당히 많이 빠질 겁니다. 그러면 정부는, 기재부는 세수교수는 이제 어떻게 처리하고 있냐, 세수교수는. 예. 원래는 세수 오차가 생긴다는 거는 큰 문제는 아니에요. 세수 오차가 생긴다는 거는 저거 뭐 1년 뒤에 거 맞히는 건데 예컨대 지금 이제 8월 달 중반이잖아요. 그러면 지금 다 내년 거 전망했을 거거든요. 그럼 어떻게 맞춰? 여기 뭐 계량하시는 분도 계시지만은 세수 예측 쓰고 거기다가 10,000원만 걸라 그래도 안 걸 거예요, 사실은. 예. 걸 수가 없죠. 그래서 틀리는 거는 뭐 아무 문제도 아니에요, 사실은. 예. 왜냐면 남을 수도 있고 부족할 수도 있고 남으면은 세계 인용으로 다음에 넘기면 되고 부족하면은 공채를 좀 발행을 해가지고 메우면 되고 사실 큰 문제는 아닌데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는 이제 지금 이제 어떻게 하고 있냐면은 올해 하고 있는 건 지금 재정증권을 좀 발행을 하고 있어. 재정증권. 그래서 이거는 2달이 좀 넘어가는 63일물짜리 이제 정부증권인데 2달 쓰고 갚고 이렇게 하고 있고 뒤에 조금 더 말씀드릴 건데 하는 차이를 무지하게 하고 있어요. 하는 차이. 예. 여러분들 요즘 최근에 뭐 수혜도 있고 그 다음에 잼버리도 하면서 뭐 예비비가 뭐 지금 많이 지출이 돼야 되는데 지금 정부에 지금 예비비도 없을 거예요. 지금. 예. 당장 써야 되는 돈도 없을 거예요. 지금. 세수가 지금 40조간 받고 났는데 뭐 정부 쓸 돈이 좀 없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원래 지출되는 사업들 돈을 묶어가지고 그 돈 빼가지고 예비비로 좀 지출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제가 들었어요. 그래서 상당히 지금 어려운 거고 문제는 단기로 돈을 빌려가지고 어차피 연말 돼도 해결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면은 원래 정석대로 하면은 이제 적자국세를 발행해서 세입 추경으로 좀 메워야 되는 건데 지금 우리 윤석열 정부 같은 경우에는 건전재정을 목표로 해가지고 뭐 절대 추경호가 아니라 추경 불허다. 네. 그래서 추경 절대 안 한다고 했으니까 그건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니고 부총리가 직접 하시는 얘기예요. 추경 불허다. 재정 사이드에서는 이제 어떻게 하냐? 수입 사이드에서는 이렇게 넘어가고 재정 사이드에서는 이제 불용을 합니다. 불용. 근데 뭐 부총리 얘기는 우리는 불용하지 않는다. 강제적인 불용은 없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자발적 불용하겠다. 자발적 불용하겠다. 이거 안 되면 이제 2월을 시킨다. 올해 사업하지 말고 내년 넘겨. 2월. 사업, 2월 넘겨줄게. 2월에. 쓰지 마. 이렇게 할 수도 있고. 국세청은 뭘 하냐면 이제 징수 노력을 합니다.
세금 걷어요. 발로 뛰는 세수라고 하는데 걷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중간 예납할 때 세금 내년거 미리 좀 내줘. 그리고 선납도 받아요. 네, 주택, 교통세 이런 거 선납 받을 수 있거든요. 그리고 정부가 돌려야 되는 세금이 있어, 환급. 내년에 줄게. 올해 못 주면 내년에 줄게. 예. 뭐 이렇게 하고 세무조사도 많이 하고. 예. 예. 그래서 그 최근에 이제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 우리가 이제 하방이라 불리는 그거를 이제 7월 달에 발표를 했는데, 거기에 이제 요 세수 부족 상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에 대한 힌트가 좀 담겨져 있어요. 우리가 또 기재부랑 일 많이 하니까 기재부가 또 이런 방안들 어디 조금씩 숨겨놓죠. 예. 그리고 우리 그때 옛날에 다 밝혔다. 어떻게 할 거냐. 거기 다 나와 있다. 뭐 이런 식으로 넘어가는데 그 찾아내느라고 좀 고생 좀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약 40조가 이제 부족한데 이게 이제 절반은 지방으로 갈 거예요. 사실은 지방으로 갈 거고 절반은 중앙정부에서 해결해야 되는. 그러니까 40조가 부족하다고 쳐도 절반 이제 해결하면 된다. 이렇게 되는 거고 지방으로 가는 절반은 지방정부는 돈이 조금 있어요. 왜냐면은 우리 코로나 시기에 돈을 많이 밀어냈는데 다 못 썼어요. 그래가지고 돈들이 조금 기금들이 좀 쌓여 있거든요. 그래서 순세계 잉여금하고 이제 기금 좀 이용해라. 이제 그거로 방법이 있고 그럼 20조는 이제 지방에서 알아서 좀 해결을 하고 중앙정부는 아까 말씀드린 불용하고 그 다음에 작년에 세계 잉여금을 좀 만들었어요. 작년에. 근데 생각해 보시면 작년에 제가 말씀드린 게 진도가 100을 못 나가 99.8% 나왔기 때문에 돈이 부족해야 되는 건데 어떻게 했냐 작년에 불용을 엄청 냈어요. 원래 우리가 이제 뭐 정부 운영하다 보면 불용이 생기는데 보통 4조에서 5조 많으면 6조 그 정도가 생기는데 작년에 일반 회계 기준으로 10.9조 냈고 특별회계까지 합치면 12조 불용을 냈어요. 그래서 왜냐면 작년에도 건전 예정한다 그래가지고 우리는 국채 발행 절대 안 한다 뭐 이랬거든요. 그래서 국채 발행 안 하려고 불용을 냈다. 불용을 냈다. 제가 사실 요 얘기를 제가 올해 초부터 계속 써주고 다녔거든요. 근데 우리가 절대 불용 내지 않는다. 근데 니네 불용 안 내고 뭐 할 수 있어? 방법이 없어. 이게 우리가 여기 뭐 경제학자들 많으시지만은 우리 경제학에서 배우는 그런 수학이 들어가는 것도 아니거든요. 이건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부등호. 등호 부등호만 있으면 다 해결되는 문제다. 제가 2013년도하고 14년도 얘기를 좀 드렸는데 저게 이제 MB 정부가 끝나고 나서 박근혜 정부가 딱 들어섰는데 완전 깜짝 놀란 거예요. 돈이 없어. 돈이 없어. 원래 돈이 좀 세계 이용으로 돈이 좀 남아야 되는데 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라가지고 이제 재정을 운영해야 되니까 뭐 뒤에 좀 말씀 더 드리겠지만은 재정을 이제 조금 확보하기 위한 노력들을 좀 많이 합니다. 2013년도에는 이제 감액 추경을 한번 했어요. 돈이 너무 안 들어오니까 어쩔 수가 없으니까 감액 추경을 한번 했고요. 2014년도에는 대규모 불용을 냈습니다. 대규모 불용을. 한 18조 가까이 불용을 냈어요. 그러면 그 당시 재정 규모로 따져봐도 상당히 불용을 많이 낸 겁니다, 지금. 예. 자, 그래서 2013년도 제가 그 감액 추경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은, 원래 이제 정부는 수입이 372조 들어온다고 보고, 그리고 총 지출은 342조 하겠다. 저 표의 맨 오른쪽 끝에 있는 그 열입니다. 국회 확정. 그래서 그렇게 계획을 갖고 있었는데 추경을 하면서 요거를 360조로 감액을 한 거예요. 그래서 세입은 우리가 안 들어오는 거 맞아. 하지만 돈은 좀 써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국채를 좀 더 발행하겠다고 해서 지출을 349조까지 올리는 거예요. 그래서 2013년도 박근혜 정부 때 뭘 했냐? 현실을 인정하고 필요한 돈은 추경을 했다. 했다. 그리고 또 뭘 했냐? 비과세 감면을 대규모로 이제 줄이는 거예요. 그렇죠. 비과세 감면을. 그래서 저기 보시면은 국세 감면율이라고 있어요. 저거는 우리가 국세를 걷어야 될 거. 기준조세 대비 그 감면해준 금액, 국세 감면 금액. 그래서 국세 감면율이라고 하는데 저건 이제 그 법으로 좀 정해져 있습니다. 얼마 이상 넘으면 안 된다. 한도가 정해져 있는데 MB 지나오면서 저게 비과세 감면이 엄청 늘어났다가
박근혜 정부 지나가면서 비과세감을 줄여가지고 저기 상당히 많이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우리 문재인 정부 지나가면서 다시 올라갔다. 그리고 여기에 상당 부분은 EITC 기여를 많이 했다. 자, 제가 이 말씀 왜 드리냐면은 박근혜 정부 때 이제 보수 정부에도 불구하고 이게 뭐 건전 재정이든 아니든 다 기조를 떠나가지고 재정은 건전해져야 되는 거예요. 건전해져야 되는 거고 그 얘기는 쓸데없는 돈 쓰면 안 되는 거 한편 과세 기반은 확충을 시켜야 된다. 증세가 아니더라도 요거를 확대시켜야 되고 또 박근혜 정부 때는 또 뭘 했냐면은 여러분 기억하시겠지만은 그 소득세에 있어가지고 소득공제 체계를 세액공제 체계를 전환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사실은 민주당에서 그게 뭔지 몰라가지고 부자 감세 아니냐고 그걸 많이 했죠. 그래서 다 이제 무식의 수치인데 그때 재밌었던 건 뭐냐면은 신문사별로 되게 반응이 되게 틀렸어요. 신문사별로. 2014년 되니까 조선일보는 굉장히 공격을 많이 했어요. 소득공제를 세액공제 체계로 바꾸면 안 된다. 그러고 있다가 한겨레는 태도 바꿔가지고 세액공제 체계로 바꿔야 된다. 그걸 보면서 기자들 월급이 봉급이 어느 정도의 이제 들어가는 거구나. 그렇게 가늠을 했었죠. 여하튼 이번 정부는 뭘 하고 있냐? 제가 그린 겁니다. 불용의 결심을 하고 있다. 근데 앞에 가로 열고 사실 자발적 불용이다. 저기 왜냐면은 저기 불용을 하게 되면은 일단 의회의 그 예산 심의안 그런 권한을 침해하는 거가 되는 거죠. 그리고 재정법상은 편성한 대로 이제 지출하게 돼 있는데 공무원들이 앉아가지고 우리가 불용하겠다 이렇게 결심하게 되면은 재정법 위반이 되는 거죠. 물론 뭐 처벌 규정은 없으니까 처벌받을지 모르겠지만은 여하튼 그렇게 되고 그 다음에 더 큰 문제는 뭐냐면은 불용하게 되면은 우리나라 지금 경제 성장률이 좀 떨어질 거예요. 예컨대 20조를 불용한다고 하면은 그 GDP 1%거든요. 우리가 한 2천억 되니까 1% 불용하게 되면은 그럼 승수효과 때문에 아마 지금 올해 경제 성장률이 1.4로 보고 있지만은 그 이하로 내려갈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대규모 불용 형태 나면은. 자, 요게 우리나라 이제 불용의 그게 추이입니다. 왼쪽에 불용의 추이고 맨 왼쪽 건 2014년도예요. 저게 17.5조고요.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건 작년 겁니다. 12.9조. 그래가지고 평상시에는 보통 5조에서 4조, 5조, 6조 고기 사이에서 이제 불용을 냈는데 세수가 안 좋았던 2018년도 불용을 한번 우리가 냈고요. 그 다음에 2022년도 작년에 세수가 좋은데 불용될 이유가 없는데 생각했던 것보다 세수가 많이 안 들어왔습니다. 많이 안 들어왔기 때문에 불용을 많이 냈다. 거고 저 오른쪽은 뭐냐면은 이 세수 오차예요. 세수 오차. 보시면은 세수 오차는 보통은 남는 방향으로 나는 거야. 남는 방향으로. 예산 대비 남는 방향으로 나는 거고 여기 계신 분 중에 뭐 해당될 수도 있는데 저렇게 왜 문재인 정부 때 저렇게 빨간색으로 불용 많이 했느냐. 불용이 아니라 그 세수 오차를 많이 했느냐. 해가지고 기재부랑 많이 싸우고 그랬죠. 니네 의도가 있는 거 아니냐. 우리 돈 못 쓰게 하려고. 세수가 안 들어온다고 가서 추리한 거 아니냐. 그런 싸움 많이 하고 그랬죠. 근데 제가 이제 저런 숫자를 보고 난 다음에 갖는 생각은 기재부는 세수 예측할 능력이 없다. 저 보통 우리 경제학으로 따져보면은 저게 이제 세수라고 하는 게 보통 AL1 프로세스 따르기 때문에 저거 계산 안 해보고 그냥 찍어도 많이 안 튀어요. 그래서 기재부의 세제시라고 하는 게 사실은 그렇다. 근데 저런데 올해 저게 마이너스로 엄청 내려간다. 저게. 저희 이제 이런 얘기도 해도 되는 건가요? 저는 무슨 얘기하셨나요? 저는 뭐 여기서 시켜서 이런 얘기 했다고 그러면 되니까. 이사장 보통 원고 써진 거 잘 읽었다 그러면 되니까 저는.
요거는 뭐냐면은 X축은 이제 진도율이에요. 국세 진도율. 그리고 Y축은 이제 불용액입니다. 우리가 언제 불용을 내게 되느냐? 그러면은 세수 진도가 굉장히 안 좋을 때, 기재부에서 이제 뭐 재정 관리하는 측면에서 이제 불용을 내고, 물론 저거를 인위적으로 막 내기는 어려울 거예요. 근데 인센티브를 주는 거예요. 인센티브. 그래서 이렇게 협조를 하면은 다음에 또 우리가 그 예산 손해 보지 않도록 그렇게 지원해 주겠다. 그래서 저 맨 왼쪽에 있는 게 2014년도고, 그 다음에 왼쪽에서 두 번째인데 큰 동그라미, 이게 2022년도입니다. 작년에. 네, 네. 그래서 우리가 왜 불용이 생겼는지를 저걸 확인해 볼 수가 있고, 예. 요거는 아까 본 그림하고 유사하게 생긴 건데, 이건 지출의 진도율이에요. 지출의 진도율. 지출의 진도율. 예. 저게 이제 6월의 지출의 진도율이기 때문에 1년의 절반이 지나간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페어하게 반반씩 쓴다고 치면은 50% 쓰니까 사실 이제 50%까지 와 있으면 되는데, 요즘에 예산 집행 관행이라고 하는 거는 조기 집행을 하기 때문에 6월까지 60%를 집행했는지 여부를 그 지출에 무슨 이제 어떤 성과 지표를 쓰고 있어요. 그래서 보통은 60%까지 갑니다. 못 가는 것도 있고 가는 것도 있기 때문에 대충 60% 언저리인데, 작년까지 평균을 내보면은 대체로 60% 정도까지 가고, 작년에는 전도가 좀 빨랐어요. 저거는 이제 추경이 들어갔기 때문에 제가 한 78 정도가 추경을 한번 했죠. 그래가지고 돈이 들어갔기 때문에 저 예산 대비 진도율이 저렇게 많이 나는 거고, 올해는 지금 55% 진도율이 나와요. 55%. 돈이 없습니다, 지금. 먹고 죽으려도 지금 돈이 없어요. 그래서, 저게 사실은 제가 저 그림 가지고 막 돌아다니니까, 기재부에서 저거 반발한다고 제가 들었어요. 저게 원래 다른 지표로 보면은 우리가 65%까지 한 거다, 막 이렇게. 그럼 다른 해도 다른 지표로 보든가, 그러면. 그래서 여하튼 좀 돈이 없어서 부처도 지금 돈을 써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지금 주저주저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자, 그래서 세수가 부족하니까 지금 지출 못하고 있다. 요거는 세무조사 금액이에요. 세무조사. 돈이 없을 때 정부 뭘 하냐? 우수청도 뭔가 역할을 해야 되잖아요. 세무조사를 막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기 2013도 14년도가 진도율이 좀 낮을 때거든요. 그래서 저게 이제 단위가 억 원이니까 평소에 한 뭐 6조, 7조 하던 거를 1조 더한 거예요. 1조 더한 거고,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저 빨간색 그 실수는 뭐냐면은, 저거는 이제 건당 금액인데, 보통 뭐 세무조사마다 평균 한 4억 정도 걷다가 그해 5억 정도, 5억, 6억을 이제 거둔 거예요. 자, 이제 정부가 세수가 부족하면은 이제 저런 일을 이제 하는 겁니다. 어쩔 수 없이 저런 일을 하는 거고, 요즘에 이제 경찰들이 단속 많이 한다고 지금 저한테 제보가 많이 들어오는데, 기타 수입, 부족하면 저런 거라도 이제 하게 되고, 제가 이제 사실은 데이터가 없어가지고 못 담았는데, 지금 국가 자산들의 지금 처분을 좀 하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자산 매각들이 좀 진행하고 있다. 이런 얘기가 많이 들어오고. 그래서 뭐 공기업들의 여러 가지 이제 뭐 자산 매각, 가지고 있는 자산, 우리가 돈 안 줄 테니까 이제 자산 매각해가지고 그걸로 살아. 그러면 돈은 보이지는 않지만은 안 줘도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가장 큰 문제가 뭐라고 보냐면은 요 하는 차입이라고 봐요. 하는 차입. 하는이 큰 문제입니다, 지금. 지금 윤석열 정부의 기재부가 지금 단기 차입을 무지하게 하고 있는데, 요거 보통은 재정증권을 발행해가지고 급한 돈을 마련하게 돼 있어요. 근데 지금 이 재정증권을 발행하기가 지금 쉽지가 않은 상황이에요. 1번 금리가 높아요. 금리가 높고, 2번 원하는 만큼 빌릴 수가 없어요. 왜냐면은 정부가 이제 저 재정증권 들고 나가서 이제 대규모로 돈 빌리기 시작하면은, 우리 작년에 레고랜드 사태나 뭐 한전채 사태에서
봤듯이 시장이 자금이 말라요. 시장이 자금이 마르기 때문에 그럼 이제 회사차들이 이제 저걸 소화할 수가 없고 그러면 뭐 PF 대출 뭐 이런 것들은 돈 구할 수가 없게 되겠죠. 그래서 마음껏 나가서 구할 수가 없고 그러니까 이제 한은에 가서 돈을 빌리는 거예요. 보통 이제 이전에 하는 차입이라고 하는 거는 만기가 보통 15일 이하예요. 제가 계산해 보니까 한 11에서 13일 정도 되는데 평소 잔고를 한 7천억에서 한 1조 정도 그 정도 유지하고 있다가 필요하면 잠깐 빌렸다가 빨리 갚고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거는 이제 한은에서 이제 하는 총재가 금통위원 의결 통해 가지고 승인해 주는 건데 원래 한도가 40조에다가 40조였는데 지금 50조로 좀 늘려놨어요. 그리고 이제는 통한채 플러스 0.1% 가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 저게 이제 제가 매월 거의 이제 사실 매주마다 들어가서 보는데 한 달에 한 번 나오는 거라서 저거는 예, 한 달에 한 번 보면 되는데 마음이 급해가지고 제가 예. 매주 들어가서 보는데 저게 한에서 월잔을 공개를 해요. 월잔. 그래서 월에 만기에 있는 잔액을 공개를 하는데 제가 나중에 좀 말씀드리겠지만 저러니까 이제 기재부가 지금 어떤 짓을 하냐면은 1, 2, 3, 4, 5월에는 그런 짓을 안 했는데 7월이 되니까 지금 무슨 짓을 하냐면은 월말에 갚아요. 상환하고 좀 이따 다시 빌려. 네. 왜냐면 제가 저거를 왜 주목을 했냐면은 이게 정부가 돈 나올 데가 없는데 자꾸만 문제가 없다 그러네. 그 돈이 어디서 나지 하고 뒤지다가 하는 차입이 있었네. 그래가지고 한 6월 달부터 제가 거의 매달 저거를 알려고 만나는 기자마다 저 얘기를 계속 해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저거 이제 기사들이 꽤 나와요. 그러니까 지정증권은 발행하면 매달 고시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저게 DB화되어 있지는 않지만은 어쨌든 고시가 되는 거예요. 물량이 얼마큼 되는지. 근데 저 한은은 기재부 자체는 지금 저거를 고시를 하고 있지 않는 것 같아요. 한은의 그 한은 계정을 들여다보면 말단 형태로 나오기 때문에 숨기고 싶으면 얼마든지 숨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하튼 그런 상황이고 자 이게 2010년대 초반부터 2020년 지금 이제 올해까지 각 정보별로 이제 돈을 얼마큼 빌렸는지 보여주는 건데 보시면은 2013년도 14년도에 조금 돈을 빌렸어요. 박근혜 정부 들어가지고 돈이 없어가지고 어떻게 돈이 없는데 1월 달에 부가세 들어오는데 조금 들어오고 돈이 없어가지고 빌려서 좀 살았어요. 그리고 있다가 지정증권이 생기면서 이제 하는 차입을 거의 하지 않았어요. 그러다가 이제 그 코로나 때 돈을 좀 빌리고 2019년도도 조금 문재인 정부 돈을 좀 빌렸어요. 저거는 2018년도에 최저임금 올리면서 경기가 확 얼어붙어가지고 저때 이제 돈을 조금 융통해야 되는 일이 좀 생겼어요. 그래서 그때 좀 빌리고 코로나에 빌리고 그것보다도 훨씬 많이 2023년도에 돈을 빌리고 있는 건데 저게 이제 그 7월까지 지금 금액이 누적 금액이 올해가 얼마큼 되냐면은 1,100조를 빌렸어요. 누적으로 물론 이제 만기가 보름이 안 되기 때문에 1,100조를 계속 밸런스 유지한 건 아니에요. 1,100조를 빌렸고 1,100조가 아니고 1,100조 제 잘못을 100조 이상을 빌렸고 100조 이상을 빌렸고 저게 이제 이자가 상반기에 저게 1,100억을 넘어갑니다. 1,100억을. 저게 이제 양경수 의원실에서 제가 받았죠. 제가 좀 달라고 전화 좀 해봤더니 안 줘가지고 의지통해서 받았는데 저 오른쪽에 보시면은 매년 하는 차입금 이자 부담이에요. 그러면 대충 100억 이하입니다. 대충. 그리고 2021년도는 9억이에요. 그럼 거의 안 쓴 거죠, 사실은. 써도 급전을 빨리 쓰고 만 거지. 근데 지금 2023년도 상반기만 1,100억 지금 넘어섰습니다, 지금. 올해 발행하기로 한 국채가 40조예요. 40조. 40조에 만약에 3% 이자, 1년 다 물었다고 치면은 그러면 한 1조 2천억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거랑 비교해보면 이게 적은 금액은 아닙니다. 이게. 그거 10%니까. 또 상반기만 지금 한 거기 때문에 만약에 이거 지금 근본적으로 해결이 안 되면은 저거 2천억까지 갑니다. 저거.
큰 문제죠, 큰 문제. 근데 지금 아무 문제가 없다고 하는 게 이제 문제인데, 제가 이게 평상시에는 이게 전 문제가 없어요. 근데 제가 원래 시계 분석까지는 안 하는데, 예. 임펄스 리스폰스 펑션을 제가 한번 그려봤죠. 예. 왜냐면 지금이 이제 인플레이션 국면이기 때문에, 중앙은행은 지금 통화 공급을 지금 줄이려고 하는 거잖아요. 금리도 올리고, 그래서, 우리가 가계부채 얘기도 뭐 많이 하지만은, 예. 이 부채가 우리 지금, 상당히 금리 때문에 힘든 건데, 중앙정부가 지금 돈을 갖다가 막 쓰고 있었대, 저게 사실은. 원래는 요 하는 차입금하고 인플레이션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원래. 왜냐면 금방 갖다 쓰기 때문에 뭐 영향을 줄래야 사실은 뭐 단기적으로 별 의미 없는 기간에 이제 영향을 주게 되는데 저게 2021년도부터 기간을 묶으면은 맨 위에 있는 그 행이 이제 하는 차입금인데 그리고 위에 가운데가 이제 인플레이션하고 관계인데 저게 뭐 크지는 않지만은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인플레이션에 영향을 주고 있는 걸로 네, 저는 좀 판단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가 되면은 사실은 이 대정증권하고 이 하는 차입금도 원래 국가채무 통계에 우리 넣지는 않아요. 왜냐면 이게 1년이 지나고 나면 다 정산돼서 끝나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이자 부담이라고 게 크지 않기 때문에 넣지는 않는 건데 이 정도가 되면 우리가 따로 관리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우리나라 세입이 굉장히 다이브하고 있고 더 큰 문제는 뭐냐면은 아직 쓰나미는 오지 않았다는 데 있어요. 지금 굉장히 큰 문제인데 아직 쓰나미는 오지 않았다. 쓰나미는 내년에 온다. 내년에. 우리가 법인세 감세를 작년에 여야가 합의로 통과시켰잖아요. 다 모든 구간에 1%포인트씩 내리는 법인세 인하를 했는데 그 법인세 인하의 효과는 올해 번 영업이익에 대해서 내년에 적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상당히 지금 문제가 되고 특히 이제 올해 7월에 발표한 이제 그 세제 개편을 보면은 세입에 대한 고민이 전혀 없어요. 다시 조세 지출 늘리도록 지금 다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상당수의 조세 지출 그 계획을 보면은 세수 추이가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어떤 일이 어떻게 생길지 우리 다 모른다 지금. 가장 큰 문제입니다 지금. 그래서 뭐 우리 윤석열 정부가 어떤 포지션을 취하든 간에 이 세수나 이런 것들은 좀 유지를 좀 해줘야 돼요. 증세를 하지 않더라도. 예, 예. 세수가 좀 건전해야지 하고 싶은 걸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참으로 걱정이 되고 이게 이제 한 해만 이러고 끝날 것이냐라고 하면은 그렇지 않고 앞으로 이제 만성적인 이제 세수가 부족한 그런 세대로 접어드는 거 아니냐. 예.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어떻게 보면 세계에서 한국의 세수 진도를 제일 잘 알고 계신 분의 발표라서 내용도 뭐 알찼고 근데 여기 많은 분이 와 계시니까 뭐 궁금한 점도 많을 거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좀 보충해서 이야기해야 될 점도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냥 저부터 하나 그냥 즉각적으로 떠오르는 질문을 해보면 예.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평소 예측해왔던 세수 탄력성과 다르게 된 근본적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저도 아직 그 계산을 사실 안 해봤어요. 왜냐면 이제 두 가지인데, 작년하고 이제 올해 변동된 상황은 일본 경제 활동이 안 좋다. 그게 메이저인 가장 주된 것일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감세의 영향이 이제 세제 개편을 했으니까, 감세의 영향이 있는 건데, 제가 봤을 때는 이제 감세에서 가장 중요한 요인은 법인세인데, 법인세에 의한 아직 감세 그 효과는 아직 발생된 건 아니거든요, 실질적으로. 네. 발생된 건 아니기 때문에, 그거는 많이 반영되지 않았다고 보고, 경제 활동이 여러모로 지금 많이 위축돼 있다. 그래서 그렇게 저는 볼 수밖에 없고, 특히 이제
경제활동 중에서 수출 분야가 굉장히 우리가 주된 수입원 중에 하나인데 지금 수출도 굉장히 안 좋다. 그리고 수입도 안 좋다. 수입도 안 좋다. 세목 중에서 그냥 하나 괜찮은 건 주세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 효과가 있는 건데 사람들이 고급 술을 마시기 시작했다. 와, 싼 술도 많이 먹는다. 그래서 뭐 그거 빼고 나서는 전 세목에 걸쳐서 나타나는 일이기 때문에 저는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경제활동이 위축된 거고 그 위축된 거에 뭐 상당수는 출과 관련된 거다. 그 내수도 뭐 그렇게 좋지는 않고 그렇습니다. 이제 위축된 거를 감안하더라도 사실 그거보다 안 들어온 거잖아요. 그거보다 안 들어온 거죠. 이게 그게 조금 궁금했고 경제 그럼 네. 아까 주가가치세 세수가 나오는 거 보면 주가가치세라는 소율이 딱 정해져 있으니까 그야말로 이제 전망하고 실제가 얼마나 차이 나는가 그거를 보여주는 것 같은데 지금 뭐 우리가 당초 작년 말에 전망했던 것보다는 떨어지긴 했지만 과거와 비교해 보면은 워낙 전망 자체가 낮았기 때문에 실제로 오차가 큰 건 아니거든요. 그 실제로 전망했던 거하고 근데도 아까 세수 차이는 가장 또 부가치세가 너무 벌어져 있단 말이에요. 그런 거 보면은 진짜로 그 세수 전망 자체가 너무 이게 뭐라 주관이 반영됐다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아까 그게 너무 이상했던 거예요. 지금 다른 거 떨어지는 것처럼 부가가치세도 같이 떨어지는 거는 너무 이상하다. 그러면 진짜로 그 예산실 전망이 너무 그 바이어스가 많이 들어간 상태로 한 건지 이거 참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그 이제 우리 국민들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환상은 기재부가 뭔가 좀 할 수 있는 기술들이 있을 것이다. 그런 환상을 좀 가지고 있는 거 아닌가 싶어요. 예, 예, 뭐 무슨 일관성 있게 뭐가 이렇게 나오는 건 아니고, 데이터가 좀 더 있다는 것뿐인데, 그 데이터를 가지고 뭐 할 수 있는 뭐 기술들이 그렇게 많지 않으니까, 뭐 틀리는 거는 너무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아까 그 말씀드린 것 중에서 요 세수 거치는 거는 이제 직접 경제 활동이 일어나는 거에 기반해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뭐 소비를 추계하고 다 추정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둘 중에 뭐가 틀린 거냐 그러면은 그 추정 그나마 소비가 좀 괜찮다고 한 거가 틀린 거 아니냐 그러면은 소비가 실제로 훨씬 나쁜 거 아니냐 지금 실제로는. 저는 이제 뭐 그렇게 보는 게 좀 맞다고 좀 보거든요. 그 지금 이 자리에 또 이쪽 분야에 대단한 전문성을 가진 유덕형 교수님이 나오셨기 때문에 분명히 할 말씀이 있으실 겁니다. 이 발표 너무 잘 들었습니다. 너무 잘 들었고 간단하게 아까 전체 발표 중에서 좀 숫자와 관련해서 한 두 가지 이야기하고 제가 전체적인 느낌을 좀 말씀드릴까 합니다. 아까 21년, 22년 조세 부담제를 말씀하셨는데 이제 22%좀 되거든요. 그러니까 22년도하고 22년 굉장히 많이 들어와서 이제 최초로 22%, OECD 평균이 한 25점 몇 %니까 조세 부담률로는 이제 또 차이가 많이 따라간 것 같아요. 근데 여전히 국민 부담률은 차이가 나지만 지금 아까 그래프를 보면 아시겠지만 국민 부담률, 그러니까 사회보장 기여금 그쪽에서 굉장히 많이 이제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그 국민 부담률도 우리가 아주 낮지는 않다. 뭐 여전히 좀 중간 정도 이제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상당히 이제 올라갔다는 얘기고 그다음에 아까 세수 관련해서 리그레이션 할 때 그게 실질 성명률 가지고 한 건지 아니면 명목 성명률 가지고 한 건지 아마 명목 성명률 명목으로 한 거죠. 근데 그 두 번째 리그레이션 보면 CPI 증가율도 있기 때문에 그 두 개를 다 변수해 놓고 하면 좀 이상한 숫자가 나올 수 있다. 그래서 조금 더 낮게 나왔지만 그 사실 우리가 생각하는 그 단기적인 세수 관련해서 한 1 정도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1% 성장 명목 성장률이 1%포인트 높아지면 세입도 한 1% 정도, 국세 같은 경우는 1% 나오는데 지금 작년 21년, 22년하고 올해는 이제 그렇게 되지 않는 것이 있는데 이건 좀 이따 말씀드리고 지금 아까 처음에 했던 우리 지금 세수 다이브는 좀 감시 정책하고 저는 크게 저는 관계가 없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 디스크리셔너리하게 조세 부담 그 세율을 엄청나게 낮춰서 텍스 레이트를 조정해서 했던 레이건 시대나 아니면 MB 시대 때 했던 거와는 다르게 지금은 사실 감세했던 큰 거는 문재인 정부 때 2% 법인 세율 낮춘 거를 다시 이제 올린 올려서 다시 걸 네. 낮춘 게 다름 아니기 때문에 대규모의 어떤 감세 정책을 딱 보기는 어려운데 세밀하게 조금 들어가 있기는 해요. 그리고 아까 그 조세 지출, 조세가 비과세 감면을 살짝 늘린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저는 큰 변화는 사실 대세는 지장이 있는 건 아니고 그렇다면 이제 본격적으로 지금 이제 발표하신 것 중에서 보면 크게 섞여 있는 게 세수 오차의 원인하고 세수 감소의 원인이 좀 섞여 있어요. 그러니까 세수 오차의 원인이 뭐냐면 기재부 세제 시간 세수 전망에 나왔던 그 무능이랄까 아니면 전망에 대한 그 틀린 거는 지적할 수 있겠지만 물론 그거는 이제 세수 감소의 원인을 제대로 캐치 못하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메이저하게 세수 감소의 원인이 뭐냐 이걸 좀 봐야 되는데 저는 크게 보면 두 가지라고 봐요. 경기 침체가 제일 크고요. 두 번째는 과거와 다르게 세수 구조의 변화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10년 전, 20년 전 우리가 그 예전에 MB 시대 때나 그때 세수 감세되는 결손되는 부분하고 지금의 결손되는 부분하고 좀 세수 구조가 많이 바뀌었다. 그러니까 지금 법인세하고 직접세 비중이 굉장히 높아졌기 때문에 그게 원인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첫 번째 아까 경기 침체의 원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 아까 세수 가능성이 1이라고 보는 게 맞는데 그럼 1%가 이제 올라가면 세수도 1% 넣어야 되지만 반대로 1% 떨어지면 1% 떨어지는 게 적정한데 그렇게 안 되죠. 왜 안 되냐면 엄청난 이제 우리가 누진적인 구조가 있고 그다음에 저는 세수 부분은 굉장히 비선형적인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상당히 올라갈 땐 크게 올라가는 것이 법인세가 작년 최초로 이제 100조가 나왔었는데 대부분 우리가 반도체 전자하고 그 자동차 이쪽에 엄청나게 이제 늘어난 게 법인세의 한 10개 회사가 한 7, 80% 다 잡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실적이 상당히 크게 나온 거에 따라서 법인세 많이 나오고 올해 같은 경우는 반도체가 많이 죽었기 때문에 아시겠지만 삼성전자의 올해 2, 4분기 순이익이 작년 대비 97%가 줄었어요. 작년 2, 4분기까지 삼성전자의 순이익이 14조였는데 지금 1조도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굉장히 큰 영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시적으로 보면 21년 명목 성장률이 7.2%가 성장했거든요. 총 수입 증가율이 20% 증가했습니다. 그러니까 명목 증가율이 7.4% 증가했으면 그에 걸맞게 수입이 증가한 게 아니라 거의 뭐 한 3배 정도 이제 그 퍼센트 증가율을 보면 증가하는 것처럼 그러니까 올해 그 실질 성장률이 1.4%인데 아마 명목은 한 3% 정도 성장할 거니까 그렇다 하더라도 올해 그러니까 당연하게 성장률이 3% 정도 되니까 세입도 그만큼 증가해야 된다라고 하는 건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것이 아까 말씀드린 세입 구조의 변화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지는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21년 실질 성장률 4.3고 2.6 올해 작년 2.6 올해 이제 1.4% 정도 이제 증가할 거라고 보는데 이런 비선형 계속 떨어지고 있잖아요.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올해 세입 결손되는 부분은 40조 이제 7월부터 12월까지 그대로 쭉 간다라고 하면 이제 40조 정도가 이제 빵꾸 나는 거는 맞을 것 같아요. 예. 더 날 수도 있고요. 왜냐하면 1.4% 성장은 이전 정부는 보면 성장은 그러니까 재정정책 의지를 담아가지고 성장률 전망을 발표하는데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을 발표할 때도 재정을 넣어서 1.4냐라고 기자가 구체적으로 물어봤는데 이번 정부는 그런 거 없다. 그냥 액면 그대로 간다. 그러니까 재정의 어떤 성장 기여도 이런 거 생각하지 않고 그냥 그대로 이제 두면 1.4%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를 보면 더 떨어질 수도 있는 면이 있죠. 하지만 또 지금 뭐 당장 두 달 앞에 이제 경제 전망도 틀리기 때문에 그에 대한 불투명한 점은 있다고 봐요. 근데 내년에 이제 사실 우석기 교수께서 말씀하셨듯이 내년 성장률 2.4% 정도 보고 있는데 그렇게 안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왜냐하면 수출이 회복 여하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는데요. IMF에서 올 4월에 월드 이코노미 아웃룩에 보면
우리 그 GDP 갭을 여전히 마이너스로 보고 있어요. 아직까지 좀 마이너스 0.6%를 보고 있거든요. 그러면 여전히 스티뮬러스 정책이 필요하다고 하는 건데 지금 하는 거 보면 뭐 전혀 그렇지 않은 거죠. 그래서 그 우승진 교수 말씀대로 그러니까 지금 정책 그 센스를 굉장히 좀 이상하게 잡고 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할 수 없는 비밀이 말할 수 없는 모든 사람이 다 아는 비밀이 사실은 비밀이 아니라 알려진 것이 이제 국채 발행해서 하지 않겠다. 그러니까 재정 건전성을 이제 지키겠다고 하는 것이 이게 사실은 꼬리가 멍텅을 흔드는 격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수단이 목적을 전동하실 수 없는데 재정 수지 적자나 그다음에 국가 부채 뭐 이런 거는 결국에는 수단일 뿐인데 목표라고 하는 건 경제 안정, 경제 회복 이런 거에 대해서 당연히 이제 답하지 않는 그런 굉장히 좀 문제가 있다. 권사식 뭐 그러니까 말씀 잘 들었고 네, 네. 그러니까 21년도 21년도 사실은 뭐 조세금리 올려간 거는 우리가 또 GDP가 또 그때 뭐 그렇게 아주 좋은 편은 또 아니어가지고 뭐 그런 측면도 한 측면에 있는 거고 그다음에 삼성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걱정하는 거는 삼성이 실적이 안 좋은 거는 아직 반영된 건 아니에요 세수에서 그건 내년에 반영되는 거기 때문에 내년에 이제 뭐 약간 큰일 났다 이제 이렇게 보여지는 거고 이제 하나 이제 정부에서 하고 있는 건 뭐냐면은 이제 외국에서 돌고 있던 사회 유보금을 한국에 들고 오면은 그거는 조금 우리가 외국에서 세금 내는 것보다는 훨씬 더 좋은 조세 취급 해주겠다. 이제 그런 것들 좀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삼성이 이제 돈 좀 많이 들고 오거든요. 지금 그래서 뭐 그런 게 좀 반영되면은 조금 세수 측면에서 조금 더 나아질 측면이 좀 있긴 있다. 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뭐 다른 뭐 워낙 명쾌해가지고 뭐. 한 가지 더 말할 수 없는 비밀이 사실은 있어요. 우리는 알 수 없는 그 아까 말씀하신 삼성에서 그 해외에 이제 두고 온다는거나 아니면 또 기업의 어떤 그런 그 은밀한 이런 이야기는 세제시나 국세청에서 공유하고 있는 정보가 있는데 저는 그러니까 이제 아까 6월까지 39.7조가 결정이 생긴 그 세율이 빵꾸 났는데 그러니까 하반기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생각을 하고 있는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더 이상 어떤 세율 교서는 사실은 40조 정도를 어떻게 메울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뭐 아까 거기서 발표 보면 이제 뭐 지방과 중앙은 아니고 뭐 기금을 써서 그러니까 주로 기금을 많이 뭐 숙여져 있는 걸 쓰겠다라고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올바른 태도는 아닌 것 같아요. 올해만 영향받는 게 아니라 내년. 그러니까 저 기금 말씀 많이 못 드렸는데 하여간 올해 세수 결산 메우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그 기금에 써 있는 이제 뭐 하여간 기금들을 조금 털어서 쓰겠다. 지금 그런 계획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뭐 아까 말씀해 주셨지만은 뭐 올해 한 해 살고 끝날 것도 아니고 그게 그럼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는 거냐? 와 세수 결손이 그럼 올해 하루만 생기는 거냐? 그럼 내년은 어떻게 할 거냐? 뭐 이런 문제들이 좀 있어가지고 전 이제 기재부가 또 정부가 좀 솔직하게 나올 때다 지금. 지금 우리 이런 상황이니까 아예 그냥 지출을 줄일 것인지 그냥 아니면 올해만 좀 예외적으로 한번 봐주세요. 잘못했습니다. 그리고 반성하고 반성하고 국채 조금만 올해 조금 더 발행하겠습니다. 안 그러면 지금 사실은 단기를 막 계속 끌어다 쓰고 있는데 그거는 뭐 우리 국채 자체가 문제는 아니잖아요. 국채에 따른 이자가 문제인 것이 지금 단기 금액을 자꾸 끌어다가 막 쓰고 있는데 지금 이게 지금 맞는 그런 재정 운영이냐. 제가 그 에피소드 하나 말씀드리면은 작년에 그 법인세 인하를 위한 공청회를 제가 7대1로 써왔다고 말씀드렸는데 되게 약간 웃겼던 게 보통 학자들 이렇게 얘기할 때는 찬반이 좀 있어요. 그래서 뭐 법인세 내리면은 뭐 투자가 올라가느니 내려가느니 뭐 이런 얘기 있는데 저도 법인세를 내려야 된다고 주장하는 축이고 대신 지금이 라이트 타이밍이냐. 인플레이션 국면이고 침체 국면인데 지금 내리면 되겠느냐. 이런 건데
되게 재밌었던 거는 법인세 과장이 중간에 끼어가지고 갑자기 저를 막 공격을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조세 연구를 몇 년 했는데 그런 거 처음 봤어요, 사실은. 왜냐면 공무원들은 그런 논의에 잘 안 껴요. 안 끼고 그냥 잘 반영해서 그냥 뭐 법으로 좀 국민들 걱정 안 하게 그렇게 하겠다니 그러고 이제 치우는 건데 갑자기 끼어들어가지고 선수로 막 뛰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정도 왜 이러는 거지 도대체. 근데 그 선수가 법인세 수가 한 1, 2조 빠질 거다. 이랬거든요. 6월 기준으로 16.9조 빠졌습니다. 17조 가까이 빠졌어요. 대가리 박아야 됩니다, 진짜. 네. 아무 얘기나 그냥 막 하고 그냥 이렇게 다니고 그냥 지나가면 아무 일도 없이 그냥 승진하고 그냥 넘어가는데, 쫓아가가지고 사실은, 제가 노트에다 적어놨어요, 이름까지. 그래서 방송에 나가서 제가 얘기하려다가, 아이, 참, 그렇게까지 하면 서로 너무 하는 거니까, 사실은, 머리 박아야 됩니다, 진짜. 많은 분 오셨는데 그래도 좀 거시 경제학자들도 계시고 사실 거시 경제 문제가 또 심각하게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아까 또 저 이덕평 교수님도 말씀하셨지만 이게 세수 오차라는 부분도 있지만 이게 구조적인 세수 감소의 우려도 있는 거고 때문에 이게 진짜 거시 경제 상황이랑 굉장히 관련이 있을 것 같은데 그런 의미에서 좀 전망도 좀 뭐 중단기 전망도 필요할 것 같고 예. 제가 말을 너무 많이 하는 게 좋지 않은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렇게 또 역으로 질문해 볼 수 있잖아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비선행 구조가 올라갈 때 이렇게 올라가고 내려갈 때 이렇게 내려가는 거잖아요. 그럼 만약에 내년에 정부가 예측하는 대로 정부뿐만 아니라 IMF나 다른 기관에서도 내년 한국은행도 그렇고 한 2.5, 2.4에서 2.6 정도에서 성장할 거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리고 디플레이트까지 하면 5% 정도 명목 흥정을 한다고 하면 그러니까 지금 올해보다 경기가 이제 회복되는 건데 그러면 또 내년에 세입은 어떻게 될 건가, 그죠? 그러니까 올해 이렇게 빵꾸 났는데 올해 그걸 메울 수 있을 것인가? 아까 우 교수도 얘기했지만 사실은 내년에 이제 반은 올해의 나쁜 법인의 실적은 그 반은 내년 세수에 이제 반영이 되는 거기 때문에 반 정도 이제 적고 드러나는 거잖아요. 또 그렇게 하면 또 질문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아까 부가세 같은 경우에는 소비, 그렇죠? 그리고 지금 또 부동산이 이제 서서히 이제 오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올해 특히 이제 거래세 측면에서 이제 많이 떨어졌거든요. 그러니까 재산세나 이런 데서. 그러면 또 내년에 보면 또 이게 냉탕, 온탕, 그러니까 냉탕, 온탕이 아니라 급냉탕, 급온탕 이렇게 열탕을 왔다 갔다 하는 세수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그러면 내년에도 그러면 또 분명히 이제 올해는 보수적으로 또 예측을 한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 보수적으로 예측하면 내년에 또 엄청나게 또 초과 이제 세수가 또 들어올 거고 현재의 구조라면 현재 해왔던 간행대라고 한다면 그렇게 될 것일 것 같은데 그런 이야기를 좀 한번 해주시면 됩니다. 제가 이번 정부 굉장히 특히 세제실 굉장히 나쁘다고 보는 이유는 뭐냐면은 작년에 세수가 좋은 거는 작년에 법인세가 굉장히 좋았는데 수출이 굉장히 좋았어요. 그래서 여기 뭐 계신 분들 많이 소득주도 성장 말씀을 계신데 사실은 우리가 소득주도 성장을 한 게 아니고 우리가 선진국 소득주도 성장을 한 거예요. 선진국에서 재정 정책을 많이 풀었기 때문에 우리가 많이 팔아가지고 우리가 성장을 많이 한 거죠. 그래서 작년이 굉장히 익셉션한 케이스였다. 작년에 340조를 예측을 했는데 395조가 들어온 거거든요. 그러면 올해 예측은 사실은 340조에서 다시 출발해가지고 5, 6%를 2번 성장했다. 그렇게 예측해가지고 나오면 저는 올해 세수가 한 380조에서 390조 그 정도가 될 거라고 저는 봤어요, 사실은. 그래서 세수가 생각하는 것보다 많이 떨어질 수가 있다 이렇게 봤는데 작년 정부가 뭐 했냐면 감세를 하면서 세수가 낮게 전망이 되면은 이게 감세 때문에 그런 거 아니냐 이 비판을 피하려고 과도하게 전망한 거예요. 과도하게 전망한 거예요. 전 내년도 그렇게 할 거라고 봐요, 또. 왜냐면 귀책 사유가 있는데 누가 책임을 져야 될 거 아니에요. 책임을 져야 되는데 책임을 안 지려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세수가 뭐가 베이스가 틀리고 이런 게 아니고 막 엉터리로 막 하는 겁니다. 지금 엉터리로 막. 그래서 주어진 거에서 더해 나가기 때문에 지금 저는 맞을 게 지금 거의 없다고 봐요. 지금 우리가 길을 잃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비슷하게 이게 어떤 중립적이라고
빚은 이제 중립적이라고 판단을 하더라도 아까처럼 이제 작년에 이제 7% 증가에 20억 세수가 나왔으니까 그럼 이제 좋게 생각하면은 이제 탄력치를 이제 과다 추정된 상황이다. 그러니까 그래서 당초 세수보다 적게 나왔다. 그러면 그거를 이제 내년 내후년 봤으면 계속 탄력치가 오버돼 있으면 계속 실제로 세수 전망이 실제 세수보다 이제 적게 나올 가능성이 높은 거죠. 아까 그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그렇다라고 치고 그럴 가능성이 높은 느낌이 들고 게다가 이제 내년에 이제 그 법인세 인하 효과가 현실화된다고 보면은 그 세수 전망이 더 낮아질 수가 있어요. 우리가 이제 재정 지출은 우리가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복지 쪽으로다가 증가해야 되는 게 있어가지고 실제로는 올해도 이제 어떻게 보면 마이너스 정책이고 내년에는 그게 더 심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이런 상황들을 고려해 본다면 아까 이제 2.5% 했었는데 그게 또 바뀌었어요. 이제 2.2% 정도로 우리 내년 전망 이제 한국은행이나 국제기구의 전망이 2.2%가 뭐냐면은 올해 우리가 다른 나라보다 훨씬 크게 떨어졌습니다. 1.4%. 보통은 반등이 돼야 돼요. 반등이 돼야 되는데 약간 반등이 되면은 우리가 이제 잠재 성장률 수준이 지금 한 2%, 2.2% 되고 있거든. 그거를 넘어서야 되는데 내년에 국제기구도 전망을 우리가 잠재 성장률 수준으로 할 거다라는 말은 이제 반등이 없다는 말이랑 똑같은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 가장 큰 이유는 이제 내년 우리나라는 이제 수출의 비중이 워낙 높기 때문에 세계 경제를 바라봐야 되는데 내년에 세계 경제 전망이 나아지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금리 인상 효과가 내년에 이제 집중되어 나타나니까 올해보다 더 좋아지지 않아서 요 정도다. 그렇게 해서 이제 2.2% 이렇게 놓고 보는 건데 아까처럼 우리가 불용 같은 게 벌어지게 되면은 이게 경기가 위축될 때는 승소효과가 되게 크기 때문에 불용 효과가 굉장히 크게 나타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 세수 문제가 이제 단순한 세수 문제가 아니라 한 내년쯤 되면은 이게 상당히 이제 우리 경제에 상당히 큰 이 네거티브한 충격이 상당히 크게 나타날 수도 있지 않을까. 그거는 굉장히 그 부담스러운 우리 경제에서는 굉장히 부담스러운 얘기로 갈 수 있는 그런 걱정이 이렇게 커지는 것 같다는 지금 듣고선 저는 그런 느낌이 드는. 아까 교수께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 말씀하셨는데, 그러니까 작년에 400조 정도 되는 이제 사상 초의 국세를 이제 수입을 얻고 나서 작년 예산을 짤 때, 그리고 예산을 통과시킬 때가 12월쯤 통과시키잖아요. 그때 전제했던 하반기 경제 정책, 그러니까 2022, 23년이 어떻게 될 건가를 전망할 때 전제가 되는 성장률이 2.6%거든요. 그러니까 올해 2023년에 2.6% 실질 성장률로 될 것이라고 한 전제에서 세입을 짠 거예요. 예산을 짜고. 근데 1년이 지나서 지금 현재 시점에서 보자면 한 1.2%포인트 정도 하락을 하잖아요. 그죠? 하락할 것은 언제쯤 알았을까 하는 것인데 이게 올해 상반기에 벌써 이게 이제 가시화되기 시작했잖아요. 그러니까 문제는 세수 감소의 원인보다 세수 오차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만약에 작년 연말에 그 예산을 통과시킬 때도 올해 분명히 400조가 넘게 이제 그 세입 전망을 했고 국세 전망을 했고 그런 상태에서 올해 이제 회계연도가 시작되잖아요. 근데 성장률 전망이나 거시 전망을 보면 이제 분명히 떨어지는 걸 알게 되면 어떻게 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방법이 없는 상태에서는 사실은 제대로 된 그거라고 한다면 세입 경쟁을 하거나 추경을 하거나 세입 하는 게 맞죠. 그래서 필요한 돈이 필요하면 국채를 발행하거나 아니면 세입 경쟁을 해서 줄이고 지출도 같이 줄이는 형태가 돼야 되는데 그런 어떤 우리 가버넌스 문제도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그 부분은 이게 뭐 무능도 있지만 사실은 무능보다도 그때 경제 전망을 했던 정부, 한국은행, KDI, 뭐 무슨 표현에 의하면 다 이제 뭘 박아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국회도 마찬가지고 그런 어떤 세입 전망과 세수 오차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문제가 이 상당히 중요한 어떤 전망인데도 불구하고 전혀 해결이 되지 않는 어떤 제도적인 문제도 있다는. 사실 다 박을 필요는 없고 거기 책임지는 몇 명 이제 머리 박아야 될 것 같고, 네. 이제 제가 이제 그 일반적인 뭐 우리 전망의 어려움 어디서부터 전망할 거냐, 특히 예외적인 현상이 생겼을 때 어디서부터 이어붙일 것이냐라는 이제 선택의 문제가 있다고 봐요.
이게 뭐가 낫다 틀리다 이게 아니고 선택의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제가 나쁘게 봤던 점은 뭐냐면은 세입은 분명히 작년이 굉장히 예외적인 해였기 때문에 그 전해로 돌아가서 겸허하게 세입 전망을 가는 게 맞는 거예요. 왜냐면은 작년에 갑자기 3월 달에 세수 찾아온 거 아니겠어? 52조가 생겼다고. 그러면 이게 유지가 되라고 보는 거는 진짜 이상한 전망인 거예요. 근데 이걸 왜 이렇게 선택하기로 했냐? 그러면은 감세를 이제 하기 위해서 이거를 감추려고 한 의도가 아니었냐? 그것밖에는 설명할 길이 없다. 그것밖에는. 그러면 누군가 반성하고 다음부터 안 그러겠습니다. 개선하겠습니다. 책임지고 다 영전했어요. 근데 그 사람들 다 좋은 자리 다 갔습니다. 지금 이게 지금 뭐 예컨대 뭐 수혜나 뭐 잼버리나 이태원 사건이나 책임지는 사람이 없다는 이 문제가 거기만 있는 게 아니에요. 온갖 군대에 책임지는 사람이 다 한 명도 없습니다. 지금. 그래서 그 말씀을 드린 거예요. 물론 저보고 하라고 그러면 저도 못하죠. 저도 못하는데 나는 뭐 그만큼 권한도 없으니까. 그 정도 책임감은 가지고 특히 세입 전망이라고 하는 거는 본인이 보수적으로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불순한 의도로 했다. 저는 이제 그렇게 보는 거죠. 시간이 근데 이런 얘기 시간이 진행되면 점점 강도가 세질 것 같긴 한데 그런 의미에서 좀 더 할까요? 아니, 그런 의미에서 보면 제가 조금 더 걱정되는 거는 이게 그 뭐 보수 진보 이제 정부가 번갈아 가면서 조금 제도 바꿀 수도 있고 그런데 이번에 이제 세제 개편안 같은 거 보면은 보수 정부에 또 어울리지 않는 그런 특히 이제 비거스 감면 같은 부분을 보면 그런 면이 또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게 이제 근데 또 제일 걱정되는 건 아마 유덕형 교수님이 잘 지적해 주셨는데 이게 수단이 목표가 되고 있는 게 사실 제일 큰 문제가 아닌가 그런 그 뭐 잘 지켜지지도 않는데 사실 재정 건전성이라는 걸 갖다가 아주 그 수단이 되어야 될 거가 목표가 된 것도 좀 큰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책임 안 지는 거는 지금 뭐 곳곳에서 벌어지는 문제긴 한데 또 우석진 교수님 말씀 들어보니까 이쪽 분야에서도 꽤 심하군요. 그래서 뭐 증거는 없습니다. 증거는 없나요? 나보고 증거 내라고 네. 증거는 없어요. 네. 데피셜. 전 증거가 있는 줄 알았죠. 음. 예. 그래서 네, 뭐 우리 저 공식 회의는 이쯤에서 마쳐도 될 것 같은데 혹시 뭐 추가로 말씀하신 분 계시면 말씀하고 싶은 분 계시면 네, 뭐 시간도 적당히 흐른 것 같고요. 1시간 반이 조금 안 되는데 오늘 뭐 발표와 또 콜로키움 다음 여기저기 발언은 여기서 일단 공식적으로는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콜로키움 시리즈는 계속됩니다. 또 좋은 주제 갖고 다음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오늘 또 발표하신 우석진 교수님 또 참여해 주신 모든 참석자들께 감사드리면서 공식 자리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